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방문 판매 관련 사건입니다. 건강식품을 사면 사무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방문 판매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45살 김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방문 판매와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이 방판법 위반하고 유사수신 행위 처벌법 위반 이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금융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 조직적 금융사기의 일환인 방문판매법 위반과 또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문필성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시점에 다루면은 이런 유사수신이나 또는 방문판매법 위반 같은 금융에 관련된 조직적 사기 범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네.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고수익을 희망하고 주식이나 코인, 다단계 금융 등에 투자를 하려고 하다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뭐 소수긴 하지만 있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다단계 판매업이란 하위 판매원의 실적으로 상위 판매자와 그 위의 상위 판매자까지 수당을 지급받는 3단계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네네. 이러한 업체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 미등록 다단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 관련해서는 이런 등록 절차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다단계로 해서 금융 관련된 뭐 투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수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허가한다는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과장 광고를 하거나 예. 기만하여 거래를 유도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유사수신 행위는 어떤 겁니까? 유사수신 행위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예. 불특정 다수자들한테 자금 조달을 위해 하는 모든 투자 유치 행위를 말합니다. 예. 공인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높은 수익과 이익을 과대 포장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자금 조달 행위가 유사수신 범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 등록이 되고 허가의 대상에 대해서 규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를 받는 형태로 수신 행위나 여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받지 않으면서 할 때에는 유사수신에 해당된다라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붙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실제 사건을 통해서 다단계, 그러니까 방문판매법 위반 또는 유사수신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암호화폐를 앞세워서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코인이 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되니까 또 대기업과 기술 제휴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현혹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네. 이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시하고 홍보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허위 사실을 막 유포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예. 방식을 취했다라는 예. 얘기시고 그다음은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I 로봇을 임대해서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예.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트레이딩 회사에 투자하여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예. 근데 유사수신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다단계 범죄 또 유사수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인데 이런 처벌이 약하다라는 이제 아까 지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처벌 수위가 어떻길래 그런 지적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과 사기죄의 다른 점은 네.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은 무등록자들의 투자금 수신행위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행정적 처벌 규정이군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사기죄와 같은 기망행위를 요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 범죄자가 변제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에 처음부터 원금 상환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 하에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유사수신 행위와 더불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은행처럼 내가 신용을 갖고서는 하겠다라고 해도 유사수신 행위는 처벌됐는데 거기다가 은행처럼 할 자신도 없으면서 했다. 그러면 사기가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네. 유사수신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최근 유사수신행위 관련 판결을 살펴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비중이 높고 예.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습니까? 그 미국 등 선진국은 유사수신 범죄에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만 갖고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사수신 행위로만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미한 형태로 처벌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억대 그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이 있었습니까? 예. 그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예. A씨에게 피해 금액이 100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 네네. 그 안양지원에서는 피해자 41명에게 약 17억 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피고인들이 선처를 받는 것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 유사수신 처벌과 관련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거나 형사처벌의 경력이 없는 경우 또 공탁 등을 포함해서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에 감경 요소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 중에 보면 뭐 피해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 가까운 금액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됐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피해자가 예. 급한 마음에 예. 자기 피해 금액보다 조금만 받더라도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러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제 피고인들이 좀 감형을 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유사수신이나 다단계 사건을 보면 피해자, 가해자들이 다 뒤섞여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화되고 하면은 작은 금액 갖고도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제 경험이 좀 누적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처벌 관련된 어떤 뭐 가중처벌 이런 것과 관련된 지적을 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예.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아무리 커도 네.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어서 별도로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사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형사처벌에 따른 처벌 수위보다 이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범죄자들도 죄의식이 미미하고 재범률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현행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나 유사수신 규모에 비례해서 처벌을 가중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방문판매법 위반하고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이건 이제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뭐 관련된 법적 조언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유사수신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 네. 바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 두어서 예. 추후 강제 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예.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자들은 주범이 있고 예. 하위 모집책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범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예. 하위 모집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서 일부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투자를 권유했던 지인은 고소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고소해야 될까요? 고소를 해서 예.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범한테 다 변제를 받기 어려우니까 네네. 그 나한테 소개 주었던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 적극적으로 네.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회복받는 방법을 피해 변제 찾는 받는 데는 나를 그곳으로 끌어들였던 지인을 고소하는 것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지금까지 문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